안녕하십니까, 김광욱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 법무사 1차 헌법 관련해가지고 헌법 총론부터 같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헌법과 헌법파악입니다. 천천히. 자, 여기부터는 뭐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편하게 이제 책 한 번씩 읽어보신다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론 관련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보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권 헌법의 1관 헌법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 개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번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했다. 이게 핵심이죠.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했다. 기본사항을 정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헌법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 역사성이 배제되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란 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핵심은 뭐냐? 근대 시민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근대 시민국가를 배경으로 하면서 자유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정도가 커졌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으로 권력 분립까지 강조하게 됐다. 이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19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 제정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자유와 권리의 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권력 분립 다 나와 있네요. 권력 분립에 의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대의제 및 고전적 권력 분립, 형식적 국민주권론,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제한선거, 형식적 법치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헌법에 관해서 기본 틀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라비아 숫자 3번에 현대 사회 국가적 헌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헌법이 이제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극복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입헌주의 헌법에 기초로 해서 뭐다? 복지국가의 이념이 가미됐다. 복지국가의 이념이 가미된 헌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사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바이마르 헌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현대 복지주의적 의미 헌법의 전형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 국민주권 논리. 앞서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형식적 국민주권론이 있었던 거랑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 실질적 법치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등등, 사회권의 등장, 저항권의 인정 이런 것들, 직접 민주주의 도입, 보통선거제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권이 등장하면서 이게 사회국가적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권이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출되는 겁니다. 이 사회권이라는 개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권리가 도출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규범의 명목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헌법의 규범력 제고를 위한 이 헌법재판제도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 이 헌법재판제도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헌 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위헌 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제도를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보시고 로마자 2번 존재 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을 불문한다. 이게 핵심이죠. 내용을 불문하고 외형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헌법. 이걸 이제 형식적 의미 헌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건 뭐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법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그러니까 굳이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전부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 뭐 국회법, 정당법, 그다음에 뭐 정부조직법,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국적법 같은 거, 국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부속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꼭 챙겨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 거죠.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 국가의 기본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묻지 않고 헌법전을 비롯하여 법률, 명령, 규칙은 물론 헌법적 관습도 헌법사항을 규정한 것이면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의 법원의 확장을 가져온다. 굳이 헌법이라는 명칭을 띄고 있지 않아도 그 실제에 비추어서 국가적 기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헌법으로 본다. 그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법률의 형식 이런 것들 다 법률이잖아요. 헌법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법률과 헌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게 실질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자, 양자의 관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입법 기술상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전부 헌법전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일지라도 빈번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 있다면 늘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고 뭐 국민투표까지 다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그런 의미에서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이런 연유에서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나오네요. 정부조직법, 국회법, 뭐 법원조직법, 헌재법, 공선법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규정된 내용을 헌법에 넣어버리면은 이거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개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형태로 해서 법이잖아요. 법, 정부조직법 법률의 형태로 해서 이제 국회가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헌법 정책상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전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 된다. 실질적 의미 헌법이 아닌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로마자 3번 헌법전의 존재 여부 및 개정 방법을 기준으로 한 헌법 개념 나오는데 지금 저희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 1번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나오는데 양거로 1번 성문헌법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성문헌법이란 헌법전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 성문헌법이죠.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의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경성헌법이라는 건 밑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헌법의 경성이라는 것은 성문헌법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있고 동그라미에서 3번 성문헌법이라고 하여 모든 헌법사항이 반드시 헌법전에만 규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헌법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 헌법인 거죠. 실질적 의미 헌법.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공선법 등등 해서 그런 것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헌법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관습법원의 존재가 허용된다. 이와 달리 이제 불문헌법이라고 있죠.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 불문법 국가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불문헌법이란 통일된 성문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헌법을 말한다. 2번 동그라미 2번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성문의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구별되지 않고 이게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이 특징이죠. 니은 위헌법률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디귿 특별한 헌법 개정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문헌법은 필연적으로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라는 것을 가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고 넘어가서 아라비아 숫자 2번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보시겠습니다.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양가로 1번에 영성헌법. 연성헌법이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하려면은 그 국회의 절차와 국민투표까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성헌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연성헌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바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연성헌법이라는 것이고, 양가로 이번에 경성헌법 보시면 경성헌법이란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 방법. 이게 이제 경성헌법인 거죠. 경성헌법, 법률보다 엄격한. 그래서 헌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헌법의 한국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성헌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성헌법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가지고 있는 기틀을 규정하는 헌법의 내용이 손쉽게 변경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국가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 방법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판례 한번 보시면 한번 봅시다. 이 판례는 꽤 중요한 판례입니다. 꽤 중요한 판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판례인데 이게 그 유명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론부터 위헌입니다. 위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한번 좀 꼼꼼히 봅시다. 1번 주문 보시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보시면 자, 아라비아 숫자 2번에 헌법상 수도의 개념 보시면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를 통과하는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에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는 여의도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 청와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소재해야 된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서울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수도니까요, 지금.
근데 이와 달리 참고하시면 이 국무총리 있잖아요. 대통령을 받들어서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수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 대통령과 이 국무총리는 구별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답니다. 3번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 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이 사건 법률은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 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며 신행정 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답니다. 신행정 수도의 이전은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서울을 어디로 할 것이냐?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이냐? 부산이 수도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합헌이었다면. 자,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 4번.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자, 보시면 관습 헌법. 양가로 1번 보시면 성문 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 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헌법선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도 불문 헌법 또는 관습 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개념을 아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면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관습 헌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면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그래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긴 했는데, 개념을 인정하긴 했는데, 그러면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그래서 요건을 양가로 2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좀 여러 번 보셔가지고 암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리 객관식 시험이지만 여러 번 보셔가지고 암기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항상성, 항구성이 있어야 된다. 넷째, 명확한 내용을 가져야 된다.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5가지 요건을, 이 5가지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관습헌법의 개념도 인정하고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수도의 설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로 하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보시면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 이것은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답니다. 왜냐? 이 국회와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은 그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 행정수도 이전하게 되면 이제 국회라든지 대통령의 소재지도 다 이전되는 거,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8번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은 불문헌법이랍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 맞답니다. 불문헌법이 맞다. 뭐 조선시대부터 지금 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잖아요. 자, 9번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해서 관습헌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습헌법이 폐지되거나 사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관습헌법도 헌법입니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 그러니까 우리 헌법전에 130조 내에 우리나라의 뭐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답니다.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도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개정돼야겠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아니 양가로 2번 보시면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체크해 놓으시죠. 객관식 선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립의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하게 되면은 효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객관식 선지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그래서 11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는 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고 헌법 개정 절차를 다 밟아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12번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맞죠? 적극이죠.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관습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관습헌법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3번 보시면 근데 이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게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아니하고 단지 단순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그래서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했다. 동거를 침해해서 위반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위헌이 나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판례도 하나 볼까요? 이것도 아까 앞전 판례만큼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도 알아두셔야 하는 판례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 거는 행정수도 이전이었는데 이 사안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뭐 행복도시라고 했었죠. 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이었는데 결론은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번. 자, 2번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2번. 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행복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 소극이랍니다. 이 행복도시가 수도의 이전에 준하는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양가로 1번. 행복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 이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를 기준으로 이름 판단하죠?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국가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양가로 2번
행복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수도가 서울과 행복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자, 3번 보시면 행복도시의 건설로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가 변경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랍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 소재지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회와 국무총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 대통령은 뭐 모르겠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국무총리까지 대통령이랑 같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습헌법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국민투표권. 이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권에 대해서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각하 본원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소극입니다. 소극. 그래서 자, 특정의 국가 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두 가지만 체크하고 갑시다. 이 국무총리의 소재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와 달리 헌법적 기본사항이 아니다. 헌법적 기본사항으로 볼 수 없다. 헌법적 기본사항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각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2004 헌마 554 결정이랑 2005 헌마 579 결정 두 개 다 결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요지랑 사실관계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제2관 헌법의 특성으로 가시면 자, 1번 헌법의 사실적 특성 나옵니다. 양가로 1번 정치성, 양가로 2번 이념적 역사성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규범적 특성 양가로 1번 최고 규범성 당연하죠. 이 헌법은 최고법의 지위를 가지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헌법은 모든 법률의 상위 규범입니다.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경성 헌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헌법을 자유자재로 개정하게 하면은 이게 최고법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성 헌법성을 가지고 있고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현행헌법. 우리나라 현행헌법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다. 근데 그 특징을 담은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최고 규범성이 특징을 담은 거 위헌법률심사제도. 위헌법률심사제도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헌명령심사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제도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내포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 69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헌법 존중.
대통령의 헌법 존중과 헌법 준수 약속하는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암시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자, 양가로 2번 개방성 보시면 규범 내용의 추상적, 불확정성, 개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헌법의 기본 원리, 권력 구조,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등에 대해서는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다음으로 양가로 3번 그 밖의 특성 보시면 뭐 자기보장 규범성이 있다. 스스로 규범을 지켜야 된다. 생활의 기준이 되는 생활 규범성이 있다. 이런 것들 특징 위주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제2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